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주택법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택관리법제 가운데 집합건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실무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법상의 법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즉 주상복합, 그리고 2020년도 4월 24일, 즉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 밖에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서 정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집합건물법은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에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법무부의 집합건물법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하루빨리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등은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자입찰 방식 등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하여야 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됩니다. 이랬을 때 입주자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바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이 되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는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동대표를 서로 하기 싫어서 단독 후보 또는 뭐 부결되는 사항도 있지만 또 반대로 서로 입후보를 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 전에 입주자 대표회에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는데 그 후보자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스펙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전 시의원도 계시고 전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계시고 그렇게 입후보한 거를 보고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일 기준의 결정,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승인,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 내지는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만큼이나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이권에 좀 노출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분여회입니다. 해당 판례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분여회 관리 감독에 관한 그런 판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분여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입주자 대표회가 관련 법규나 관련 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 조직 내지 부속 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분여회가 입주자 대표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 대표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분여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분여회가 입주자 대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그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 대표의 관리규약에 분여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독립적 자생단체인 분여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리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규약의 위반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규약의 위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당해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 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뭘까요? 사건 개요는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에서 강아지, 개를 키우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입주자가 조금 과장을 해서 송아지만 그런 개를 키우다 보니까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입주자를 상대로 다른 입주자가 직접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강아지를 못 키우게끔 청구를 한 사건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한테 곧바로 위반 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적용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이 준칙은 서울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준칙의 적용, 그래서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관리규약의 개정을 한번 볼까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의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 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 내용을 대표로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다 이 준칙을 제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 관리규약은 사실은 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규약의 전반적인 조문만 이렇게 제목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네. 그리고 자, 관리규약과 관련돼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규칙에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것까지도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법률에 이걸 규정한다라는 자체가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시행규칙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흡연이죠, 흡연. 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 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 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겠지만 저도 흡연자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도덕적인 것까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법률에 규정이 된 것이고, 이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힘들고 피곤하신 분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결국엔 관리주체, 즉 경비 아저씨들만 좀 힘들게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및 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행위 허가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 계획, 입주자 등의 시설관리 및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를 하여야 된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좀 제법 됩니다. 참고로 이 통계청에 따를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49.2%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봤을 때 원래는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한 629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다 징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징수 적립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1제곱미터당 99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환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당으로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8,400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 8,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약 10만 원 안팎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장기선 충당금 자체가 굉장히 누적이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부의 세입자 내지는 일부의 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기선 충당금에 대한 반환 문제가 또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리주체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 행위, 그리고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서 좀 잠시 후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을 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사업주체,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이 건설사업자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의 청구에 따라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일부터 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조금씩 다 깁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분쟁의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 조정 및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클레임 사례를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쟁 가운데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을 하기 힘든 공사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공사하고는 다르게 생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을 나무라든지 화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림보호법에서는 오늘날에는 나무의사, 나무병원 이런 제도도 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만큼 생물의 특성이 좀 많이 반영된 공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청 취지를 한번 살펴보면 신청인은 역시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조경수가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자 판정을 구한다. 이에 비해서 건설회사는 이미 조경 하자 보수를 성실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식재 이후에 병충해 및 고갈로 인해서 즉 관리 미흡으로 해서 고사가 발생을 한 것이고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자담보 책임 기간과 관련돼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은 2년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에서는 수간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청인, 즉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소독을 실시하였고 신청인이 관수작업을 하는 등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경수 고사는 신청인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해당 수목들은 재식재를 이미 했지만 모두 3개월 이내에 수간부 가지의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었다는 점에서 식재, 수목의 불량 등 피신청인의 불완전한 보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경수의 고사로 인해서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 하자로 판단한다라는 하자 분쟁 종정 사례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이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이러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있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 균열 하자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균열 하자를 0.3mm 이상의 균열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0.3mm 미만의 균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서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안전, 구조, 미관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유해서 하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비판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자체가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고 또 이 하자 판정, 콘크리트 균열 하자 판정 기준 자체가 한국 콘크리트 학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만든 그런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해당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이 규칙을 부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자, 건설회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따라서 0.3mm 미만의 균열을 하자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0.3mm 미만의 균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이 사건 집합 건물의 안전상, 구조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집합 건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P고 B는 이제 결국엔 보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증기관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 이상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봤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인테리어 업체의 하자 문제 내지는 먹튀 문제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픈 일을 좀 겪은 적도 있었을 텐데요. 자, 인테리어 공사 이 업체 대부분 어떻게 섭외를 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인터넷 내지는 지인 소개로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이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는 바로 그러한 프로세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실무적이고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 건설공사는 참고로 건설공사는 토목 부분과 건축 부분을 이제 합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 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시공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설사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의 건설사업부 등등등등들 다 이제 설계팀이 있지만 동일한 건설 회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법인으로 두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건설 회사 내에 두게 되면은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니고 현대건축사 사무소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용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설계하고 감리보다는 아무래도 공사의 규모, 금액의 규모가 시공 부분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설계하고 이제 시공 분야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물론 일정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설계하고 시공을 이제 분리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 시공 부분을 종합건설업, 즉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즉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 대림건설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건설업에 해당이 되고, 그 외 거기 업체로부터 좀 하도급을 받아서 시설물의 일부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인데, 사실은 종합건설업이 시공,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다 하도급을 합니다. 이 종합건설업은 거의 이제 계획, 관리, 조정을 할 뿐이지 대부분의 공사는 다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아파트 브랜드 어디가 1위 그러면서 어느 아파트가 더 잘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시공은 어차피 다 전문건설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징표가 있는 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은 결국엔 설계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성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그 다음에 조경 이렇게 5개의 업종이 있고,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 해서 총 2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실내건축 공사업하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이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인테리어다. 인테리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실내 또는 내부를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계획하고 형태하는 작업을 말하고, 법률적 의미로는 건축법에 규정이 되는데 실내 건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좀 전에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다고 했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미한 행위가 뭐냐면, 창틀, 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 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난방 방식의 변경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인테리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신고를 하고,
해당 동의 이제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자 사인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는 누가 수행을 하여야만 하는가 내지는 어떤 내용으로 수행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되지만 경미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꽤나 무거운 행정 제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경미한 공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사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과 같은 이 전문공사는 결국에는 인테리어에 해당이 되니까 자,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지만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즉 1,500만 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업체 수, 매출액, 공사 비용 등이 모두 꾸준히 증가를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공사업 가운데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실내건축, 그 다음에 금속구조물 창호 등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 벌써 2016년도에 한 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30조 안에는 이게 단순히 주택 인테리어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상가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좀 추정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테리어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이미 건자재 업계, 예를 들어서 KCC, LG 하우시스, 대림 이런 곳에서는 셀프 인테리어 확산 등으로 개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 간 거래, 즉 B2C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한샘, 현대리바트 등의 가구업계는 인테리어 서비스 론칭과 함께 개별 인테리어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시장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딱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의 집, 아파트멘토리 등과 같은 이 스타트업 회사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자재 업계도 그렇고 가구 업계도 그렇고 스타트업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어떤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제 동네에서 내지는 일정한 소규모로 일하시는 대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등록, 등록을 하지 않으신 업자분들이십니다.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자재를 공급한다든지 가구를 공급한다든지 내지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할 뿐이지 직접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등록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성실하고 서비스 아주 고퀄의 고도의 퀄리티를 자랑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일부의 업체 분들이 지금 하자 보수 등의 부실 시공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하고 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에 대해서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재 품질, 시공, 마감 등의 불량도 11.94%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이긴 하지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의 경우에도 8.2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표준계약서 자체도 좀 페이지 수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표지하고 마지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 두 번째 있는 마지막에 보면은 소비자 네모 박스 안에 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문구가 아예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법 일반 이론 수업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수업 시간이 5월 2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학사 일정상 이제는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수업은 시험이 없고 레포트하고 발표 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2일 수업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만큼이나 융통성이 있고 선생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없지만 제가 레포트 제출하고 특히 이 발표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휴 동안 틈틈이 아직 레포트를 제출하지 못한 선생님들께서는 레포트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제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표 수업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많이 시간과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시험으로 인해서 수업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시험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5월 9일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